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비주얼 담당 비담 이득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제 곁에는 제 앞에는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 강윤경 지역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만한 최근 며칠 동안 있었던 가장 핫한 그런 부분들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과 함께 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오늘 아침에 추미애 장관께서 공과사는 함께 갈 수 없다. 그래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9일 아침 10시까지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계속 이제 보도에는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수사 지휘권 가지고서 서로 싸우는 모습 이것만 이제 자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그 근거가 있으니까 또 윤석열 총장에게 추미애 장관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또 뭔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뭔가 좀 거부를 하고 그런 게 아닐까요? 어때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있나요? 어떻게 규정이? 우선 우리 검찰청이라는 조직이 법무부에 소속된 그 외청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법무부 밑에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직을 하면 그게 범죄 조직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상관이 부하에게 어떤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그게 검찰청법 8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청법.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다라고 명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랑 우리가 이제 흔히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법원도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고 거기에 비추어 검찰도 완전 독립된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법원은 헌법에 딱 나와 있는 별개 행정부, 국회, 별개 사법기관이고 나와 있어서 사법부고. 누구 지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행정부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조직이고 검찰청은 행정부 우리가 말하는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있으시고 행정부라는 거라고 있잖아요. 각 기재부, 통일부, 외교부처럼 법무부라는 행정부 조직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검찰청 조직이라서 그거는 법이 이례적으로 지시를 받으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검찰청법에 이제 돼 있고 근데 이제 윤 총장님이나 검사장단 회의 하고 했었잖아요. 며칠 전에 7월 6일에 했었나?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무리하게 지시를 내린 거다. 근데 법에 근거는 있다라는 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냐라는 또 문제가 두 번째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고민하고 있고 장고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명문으로 이렇게 거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없어요. 이렇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또 저 윤석열 총장도 저렇게 나오는 건 아닌가요? 근거는 이제 그거 12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검사들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수사 업무나 모든 업무를 하라고 검찰청법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근거는 뭐냐? 이제 검찰 쪽의 근거는 뭐냐면 이 수사 업무에 대한 지시는 검찰총장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그걸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이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죠. 독립적으로 아주 잘 외부의 압력 없이 수사를 하면 좋다라는 거는 그걸 그런 큰 전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개념상으로는 그렇죠. 외압을 받아들여라 검찰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당한 지시는 받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게 추미애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게 아니란 전제하에 12조에 있어서의 그런 반박은 거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 검언유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만 자꾸 부각을 시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이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총장이 맞서서 잽을 날리고 있네요. 재밌잖아요. 레프트 훅, 라이트 훅 이런
그 스포츠 중계 같이 언론에서 이제 이런 모습만 자꾸 부각을 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핵심이 그거잖아요. 검언유착. 그렇죠. 예.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그 다음에 검사 한동훈 검사 이름 더 나왔죠. 예. 예. 한동훈 검사. 이제 이 두 사람이 짜고서 이 사람들이 짜고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을 털어라. 그러니까 이철 신라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철 VIK 코리아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이 사람 털어라. 포위의 진술을 하게. 이 사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비리를 제보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뭐 이런 식의 협박, 뭐 이런 것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언유착에 대한 어떤 핵심이 빠져버리고 마치 장관과 총장이 서로 다툰다, 알력이 있다.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다. 너네들 다 똑같은 놈들이다. 오히려 윤석열이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심지어 이런 보도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논란에 대한 핵심이 뭐냐. 사실 언론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 논란에 대한 핵심을 보도를 하지 않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스포츠 중계하듯이 격투기 프로레슬링 중계하듯이 자꾸 이런 것만 이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은 너 빠져라. 너하고 연루돼 있는 너의 최측근 검사 아니었냐. 너하고 연루가 돼 있을 수 있으니까 넌 빠져라. 이런 거였죠. 그 의미였고요. 그게 네. 오히려 윤석열 총장님을 어떻게 보면 돕는 거죠. 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최측근을 제대로 조사했겠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결과가 합리적 의심. 네. 기든 아니든. 네,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게 뭐 한동훈 검사 진짜 혐의가 없다라고 한들 지금 윤석열 총장이랑 거기 엮여 있다면 네.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네. 결과를.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님이 무리하게 지시를 한 게 아니라 당연한 지시다라고 보입니다. 그 네. 윤석열 총장을 보호할 수도 있는 의미고. 네. 그리고 이게 참 기자님들이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수사 시작이 너무 한 7개월 됐죠 아마. 네. 선거 전이었던 선거 거는 전이었으니까 추울 때였어요 저희. 한뭐 최소한 5, 6개월은 넘은 것 추울 같아요. 때 이제 그 기사 예. 유시민 장관님이 얘기하시고 아니 예. 이사장님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길어져서 아마 기자님들이 본질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빨리 이렇게 수사를 했으면 검찰에서 빨리빨리 이거를 뭐 혐의가 있냐 없냐를 밝혔으면 기자님들도 이렇게 주제를 잃지 않고 딱 그렇죠. 갔을 텐데 예. 아니 검찰에서 조사를 너무 오래 안 하니까 예. 기자님들이 잊어버린 거죠. 범죄는 뭔지 모르고 그냥 추미애 장관님이랑 윤석열 총장이 싸우는 걸로만. 치고받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이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수사가 본질은- 너무 오래돼서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수사를 빨리 끝낼 수도 있는데 예. 한 100번 압수수색 하면 되잖아. 200여 압수수색 하면 원래 윤석열 총장이 그 압수수색의 제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면 금방 한 달도 안 됐을 때 맘만 내가 먹으면 뭐든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이 윤석열인데. 반팔 입을 때까지 안 하니까 이렇게 네.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두꺼운 돋바 입고 두꺼운 점퍼 입고 있을 때 터진 사건이었는데 지금 반팔을 입고 한여름 땡볕이 이렇게 날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모양으로 이제 기자님 있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뭐가 그렇죠. 보는지 다시 한번 아까 예. 우리 본질, 작가님 예, 말씀해 그러니까-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본질은 검언유착인데 검언유착은 쏙 빠져버리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이 서로 싸우는 것만 자꾸 수사를 안 언론에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또 기자들도 참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본질을 잃지 말고 여기에 개념이 되는 본질은 뭐다 이런 걸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두 사람이 싸우는 거 보도할 수 있다 이거죠. 싸우는 건 보도할 수 있는데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고 싸우는 것만 자꾸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저도 기사 보니까 검언유착 얘기 나오는 단어도 안 쓰는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지시했네, 예. 거부하네, 뭐 예. 권한쟁의, 막 이런 어려운 단어들만 그러니까. 나열시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본질은 쏙 빼버리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제 그 클릭수 높이기 위해서 기자들이 자신들이 쓴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꾸 이상한 제목을 뽑아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만 보니까 예. 할 말은 없습니다. 예. 참 답답합니다. 자극적인 것만 찾아다니다 보니. 자, 그다음에 다음 질문 좀 가볼게요. 그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 죽음.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의 죽음으로 그분 참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경주시청팀의 이제 감독, 선수, 그다음에 팀 닥터 이제 비난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인은 죽음으로 진실을 알리려고 했는데
관련자들은 지금 모두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근데 만일 폭력 행위가 밝혀지게 되면 이제 관련자들이 이제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이게 살인죄까지도 가능한가 싶어요. 예. 우선 최 선수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이런 일이 참 대한민국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데 네. 특히 이렇게 체육계처럼 우리 아까는 검찰 조직에 대해서 네네네. 얘기를 나누긴 했지만 이렇게 위에서 지시하는 상명하복 선생님이 같은, 있으시고 그 밑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네. 되는 선수들이 있고. 그래야지 또 그 미래가 보장되고 예. 이 체육계가 참 안타까운 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감독님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선수들을 발탁하거나 어디 자리를 만들어주거나 이래서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봐도 이렇게 방관하게 되고 자기가 어떤 피해를 입을까봐 그런 것들이 참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기득권 세력들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든 네. 권력들이 그런 걸 보호해주는 장치를 빨리 더 시급하게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우선 들고 네. 요건에 하나만 딱 집중해서 보면 안타깝게 이제 우리 최 선수께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자살을 하신 네네. 거죠. 그러면 근데 그때 남겨놓은 게 녹취록, 그러니까 녹취록. 막 대화한 내용들을 증거를. 녹음해 놓고 네. 그다음에 또 자신이 일기 형식은 아니지 일지 형식. 일지 내가 형식으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네. 일기는 내가 어떠한 뭐 이렇게 감상적인 거를 쓰지만 일지는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많이들 이렇게 쓰지 객관적으로 않습니까? 팩트 중심으로. 아. 일기랑은 약간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내가 내 얘기를 쓴 거지만 일기는 그냥 느낌 소회를 쓰는 거고 자신의 일지는 일기는 자신의 감정이 뒤죽박죽 예, 예. 섞여도 아무 상관없고 네. 약간 거짓말이 들어가도 뭐 네. 이런 것들이지만 일지의 형식은 뭐 언제 어디서 뭘 했다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숙현 선수의 사망에 대한 증거가 원래는 이런 거잖아요. 어떤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서 나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증거로 인해서 이제 그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게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네. 건데 사망 사건은 약간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부검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이제 이런 절차들이 생기는데 우리 최숙현 선수 한 명의 피해 사실로 봤을 때 우선 뭐 폭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녹취록이나 일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로 비추어 보면 네. 그러면 그걸 녹취록과 일지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강력한 증거는 피해자가 나 여기 멍들었어요라고 보여주는 거. 네. 그럼 뭐 거의 100% 확실한 증거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 버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아 있는 돌아갔죠. 건 네. 이분이 아까 얘기한 녹음한 내용, 녹음한 거, 녹음한 녹취한 거. 내용이랑 두 번째 일지, 네. 객관적으로 당신이 네. 쓰신 일지,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나 누구한테 맞았어라는 어. 얘기를 얘기를 했다든가, 했다는 거. 아니면 다른 분들이 제3자가 우리 최 선수께서 맞는 걸 모습을, 봤다든가, 네, 뭐 봤다든가. 이런 것들이 네. 있을 때 여기서 가장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물질로 나와 있는 건 일지와 녹취록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보통은 사망하신 분이 나와서 사망하신 피해자가 나와서 이건 내가 말한 게 맞다라고 해야지 증거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특별하잖아요. 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내가 말하거나 내가 쓴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그러면 네. 이제 법에서는 특별히 이 자료를 믿을 만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또 그걸 증거로 인정해 줘요. 그러면 우리 최 선수의 지금 사망과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쓴 그러니까 일지나 녹취록을 증거로 쓸 수 있냐라는 문제를 이제 법원에서 검토를 할 텐데 이런 자살까지 한 사람이 네.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 한 사람이 이걸 거짓말로 썼다라고 보지 않을 여지가 많아서 녹취록이나 일지는 증거로 아마 채택될 것 같아요. 그런데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두 사람 이상이 그 대화를 한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가해자가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일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기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증거 능력이 있을 수 있나요?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직접 증거로 그 하나만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취 여러 명이 녹취가 돼 있고 그게 그 녹취가 충분히 믿을 만한 내용이고 그 녹취 내용과 일지가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제3자가 뭐 이렇게 목격을 네. 했다든가 제3자에게 증언을 한 걸 다시 이제 재증언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면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물론 지금 피해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로 인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네.
최 선수가 사망한 걸로만 처벌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네네. 이제 그 얘기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 상습 폭행이든 폭행치상이든 뭐 비밀 침해든 그런 죄를 떠나서 살인이 성립할 수 있느냐라는 게 또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보기에는 살인 같이 보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 그렇죠. 젊은 청년이 그 극한 상황에 몰려가서 자살을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유발한 거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법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인과관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내가 때려서 칼로 찔러서 죽는 정도가 돼야 돼요. 아,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해서 살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이런 것들도 어려운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과관계를 이제 우리 최 선수가 안타깝게 자살한 걸 내가 때렸기 때문에 네가 자살한 거야라고 연결시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네. 심정적으로는 얼마나 그 일이 괴로웠으면 자살했겠냐라고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찔러서 아니면 아주 뭐 그거라도 찌르는 걸 피하려다 죽는 정도.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장소적으로나 그렇게 해야지 보지. 뭐 이 사람들 가해자 입장에서는 걔가 다른 걸로도 고통 많이 받았어.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법 정서는 저건 살인죄로 처벌해야 돼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 법 정서인 거고 실제로 법 규정에 대한 그 뭐랄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요. 적용은 살인죄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어려울 수 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이게 엘리트 체육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군사 문화, 우리나라 군사 독재의 그 잔재 같은 뭐 그런,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제 상명하복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들 그게 아직까지도 엘리트 체육에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 이제 하다 보니까 감독이 지시하고 코치가 지시하는 건 선수들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의 신의 명령인 것처럼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근데 이제 그 하승진 선수 있잖아요. 농구 선수 하승진 키 큰 선수, 농구 선수 하승진 선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올린 글을 제가 아까 기사를 봤는데 감독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선수들을 그렇게 폭행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엘리트 체육에서. 그러니까 감독들도 물론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그 스트레스를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제 그걸 풀다 보니 그게 폭행으로 이어지고 뭐 욕이나 이런 폭언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나 때는 이랬는데라는 그런 인식. 이건 당연히 나도 이렇게 교육받고 훈련 받았는데라는 것들을 끊으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다시 한번 더한 시어머니가 되는. 그러니까 그 정말 나쁜 그 고리를 좀 끊어야 되는데 선수들을 제도적으로 더 많이 감시하고 더 많이 교육하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육은 지도자들한테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일부러 쟤를 해코지 한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난 얘 훈련시키는 거라는 착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체육 시스템이 그런 걸 계속 아니다. 당신이 과거에 했던 그런 훈련 방식이나 배웠던 훈련 방식이 옳지 않다라는 제가 보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인권 감수성 교육이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분들은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어쨌든 그 고리는 끊어야 되는데 이제는 정말 엘리트 체육도 선수들이 조금 더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하고 성적을 내는 그런 방법들이 과거처럼 뭐 때리고 뭐 군인 정신으로 뭐 어쩌고 뭐 이런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선수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부분들 자꾸 제시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자꾸 무조건 이제 힘과 자신들이 가진 권위와 권력으로만 누르려고 하는 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새벽에.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잠깐 좀 영상을 보고 함께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저 앞에 잘생긴 오빠 채널은 뭘까?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그래서 뭐 자파 유튜버도 못생긴 애들만 쳐다보고 있다가 또 원래 여자한테는 향기가 나야 되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요. 노린내 같은 거 냄새가 나요. 너무 옷을 안 갈아입어가지고 그냥 더 이상 저 유튜버 저 자파 유튜버들은 겁나가지고 여기 저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예 그냥 내쫓아야지. 우선 유튜버부터 다 내쫓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소녀상 철거가 최종 목표죠. 더 이상 아주 여기 깨끗하게 일본 대사관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놔둬야 돼요. 아 맞아요. 위안부 그 할머니 옛날에 전쟁 때 잡혀갔을 때 오줌 참는 것도 지금 배웠다고 합니다. 오줌 참는 거를. 그것도 쫓아하는 것 같아요. 오줌 참는 거. 그래서 물을 먹는데 아까 물 먹었어요. 비타민도 드링크도 먹고 했는데 오줌은 안 누네요. 기도 안 주. 지금 많이 가려운 것 같아요. 많이 씻지를 안 해가지고 보면은 막 긁고 있어요. 며칠째 씻지를 안 해가지고 오줌도 잘 안 싸고. 아유, 이거를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정말 너무 이게 좀 한심한 그런 그 유튜브 방송인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소녀상, 어제 새벽 저녁 늦은 시간, 오늘 새벽, 어제 저녁 오늘 새벽 이렇게 이어지는 그 시간, 그 소녀상에서 소녀상 지키는, 아까 소녀상 지키는 이제 앉아 있는 그 학생이 소녀상을 지키는, 지금 교대로 해서 계속 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지키는 학생인데, 그 학생을 몰래 그 도촬을 한 거예요. 극우 유튜버가 몰래 그거를 도촬을 하면서 자신이 도촬을 한 내용이 그대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라간 거죠. 자신이 근데 참 이렇게 소녀상 지키는 소녀를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유튜브 할머니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독하는, 또 같이 연결해 가지고 이상하게 이제 저런 그 모욕하는 저런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게 혹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희롱이랄지 이런 걸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을까요? 이제 우선 저희가 흔히 불법 도찰을 하면 성폭력법에 불법 촬영에 관한 죄로 처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유튜버 극우 유튜버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냥 극우 꼴통 유튜버가 아니라 아유 죄송합니다. 극우 유튜버 제가 잘 몰랐어요. 극우 유튜버는 이 우리 지금 촬영되신 여성분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한다기보다는 우리 흔히 말하는 지하철 도찰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허락받지 않고 찍은 거다. 이렇게 난 찍히기 원하지 않는데 내가 만약 사진을 찍히면 우리가 보통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범죄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성폭법에 나오는 범죄라기보다는 초상권 침해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엉덩이만 이렇게 해서 찍는다든가 뭐 이렇게 가슴 쪽만 찍는다든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이 앉아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찍은 거라서. 그래서 그건 성폭력 처벌법이 좋긴 한데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무슨 아무 말 대잔치를 하더라고요. 입에 담기 별로 좋지 않은. 그러면 요거는 모욕죄는 될 것 같아요. 모욕죄. 공공연한 사람들이 다 있는 장소, 아니면 또 이제 인터넷 방송이 나가는 상황이었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런 내 인격을 침해하는 욕을 한다거나 하면 그거는 모욕죄, 이제 형법상 모욕죄는 되는데 처벌이 참 낮습니다. 보통 모욕해가지고는 뭐 벌금 정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형사적으로는 매우 나쁜 놈이지만 나쁜 사람이지만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여요.
저희가 이제 뭐 고소를 하더라도 그런데 뭐 다른 이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뭔가를 뭐 불법적인 게 있었다라고 우리를 신고했다거나 우리 쪽에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고로 다시 고소할 수는 있죠. 뭐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생각 같아서는 정말 이제 저희 서울의 소리가 응징 언론의 컨셉을 표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 같아서는 이 응징 언론의 이름으로 정말 가서 뒤통수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응징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정말 이런 걸 보면 왜 저런 방송을 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돈 때문에. 혹시 그러지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돈인가요? 참.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예, 특히 좀 저는 청년들이 젊으신 분들이 그러게요. 저러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젊은 청년들이 이상하게 이제 저렇게까지 이제 극우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 변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편은 이제 민족주의자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저기 일본을 그러니까 보통 편드는지. 다른 나라의 보수 또는 극우는 자신들 나라의 국가제일주의 또는 뭐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수 극우는 민족주의, 국가주의가 아니라 친일, 외구주의, 친일, 친미 뭐 이런. 외구주의. 그래서 토착외구라는 말까지 나오고. 예. 자,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 손정우 씨. 손정우 씨,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이런 걸 또 세계 최대를 또 경험.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중에서는 세계 최대랍니다. 손정우가 운영하는 게. 그런 능력을 왜 이런 데 발휘하는지. 그러게요. 그래서 이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판사가 강영수 판사가 부장판사. 강영수 부장판사가 뭐 대법관 후보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해달라라는 그런 뭐 청와대 청원이 하루 만에 뭐 35만 뭐 이렇게까지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또 이 친구가 손정우라는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실형을 살았는데 1년 6개월. 1년 6개월밖에 실형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약에 운영을 한다 그러면 뭐 종신형도 가능하다면서요. 운영을 하고 그리고 소지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5년 정도 뭐 이런 징역 그런 어떤 처벌이 이제 가능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약하잖아요. 1년 6개월. 그리고 사실 이걸 미국에서 송환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였죠. 원래 애초에. 근데 지금 이게 송환이 불허가 됐고 그다음에 미국 송환을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미국 송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거고. 있죠. 그다음에 송환을 또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두 존재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범죄인 인도라고. 범죄인 인도 인도 조약 같은 거. 왜 인도라고 하는 넘겨주는 거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인터폴 이런 데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비행기에 실려가고 막 하는 그게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에는 범죄인 인도 법이 또 따로 있고 각국의 범죄자들이 도망오면 사실 그 범죄의 기록들은 다 그 범죄가 일어난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국에서 범죄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왔을 때 우리는 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처벌 못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덥석 잡긴 잡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살인을 하려면 인과성 뭔가 증거가 엄청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온 범죄자 우리나라에 있는 범죄자 우리가 처벌하겠다라고 하면 그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인 인도 조약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 처벌의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하는 거고 그걸 뭐 그냥 주권 나라의 어떤 권한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냥 진짜 뭐라고 하지 범죄를 처벌하려면 범죄지에서 처벌하는 게 제일 나아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상호주의라고요. 이것도 쉽지 않은 말이죠. 네, 상호주의. 네.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상호주의는 내가 한 놈 범죄인 넘겨주면 그 나라에서도 나한테 한 놈 준다. 그런 1대1 등가성은 아닌데 그런 상호주의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1 주면 너도 1 줘야 돼. 범죄인 인도 그래서 범죄인을 만약에 멕시코에서 우리한테 범죄인 인도를 안 하고 우리도 인도 안 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죠. 국가 간에. 그게 이제 상호주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랑 미국은 당연히 상호주의에 따라서 이제 범죄인을 서로 인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1대1 등가성이라는 거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서로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줘야 이번에 되는 미국에서 거죠.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줬잖아요. 그럼 다음에 미국에서도 야, 조금 그런 이유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구실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미국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미국에서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죄를 졌으니까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싫어 너네도 지난번에 손정우 안 보냈잖아.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러진 않지만 그러진 않지만 그런 명분을 줄 수도 있는. 왜냐하면 상호주의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너 보내줘 했는데 나 못 보내주면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도 야 우리가 보내줘 했을 때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상호주의의 의미니까. 근데 뭐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이거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다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보내달라고. 왜냐면 그 사람 범죄자고. 그런데 보내줄 수 없는 범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치범들. 정치범들. 내가 망명했다거나 박정희 대통령이 싫어서 죽을까 봐 갔어요. 근데 근데 범죄를 행위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대한민국 판결에서 무슨 뭐 그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했는데 도망간 거니까 그거는 얼마든지 범죄자고 법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이게 대한민국 법에서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범죄자고 했을 때 그런 망명인들을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으로 망명한 사람들은 아무리 자국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못 보내주고. 그거는 뭐 예를 들면 난민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각 나라들마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못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처벌을 다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미국에 가서 상호주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안 하고 미국에서 처벌을 다 받은 거예요. 미국 어떤 범죄 사실에 그러면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중 처벌 받으면 안 되죠. 한국에 와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저 설명을 다르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 범죄 그러니까 이중 처벌 안 받기 위해서 한 번 처벌 받은 사람들은 범죄인 인도 해달라고 해도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니까 안 해주는. 근데 이제 손정우 씨는 아까 말한 대로 처벌을 받았잖아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제 범죄인 인도를 안 해줘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처벌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범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가상화폐로 수익을 막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얻은 이득을 가상화폐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그래서 그 범죄 은닉죄로 이제 이번에 인도해달라고 미국에서 요구했던 거라서 그거에 전혀 상충되진 않습니다. 내가 이미 처벌받은 거를 처벌하겠다고 인도해달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범죄인 인도에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 거는 이제 이미 범죄도 있고 얼마든지 인도에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범죄를 한국에서 다시 조사해서 뭐 범죄의 수익을 이득을 어떻게 은닉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맞고 또 그게 주권 국가 우리나라가 주권이 있는 국가에서의 범죄 처벌에 맞다라는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하셨는데 그것보다 우리 법감정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런 나쁜 놈이 1년 6개월 받아?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법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1년 6개월 준 판사님이 걔를 손정을 예뻐해서 그렇게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 법의 한계가 그것밖에 줄 수 없었던 게 문제여서 법을 개정한 게 맞긴 맞습니다. 법을 개정해서 이런 특히 아동 착취 범죄들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법 개정이 앞서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봤을 때 미국에 보내도 되는 거 아닌가?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쪽에 보내는 것도 저는 단순히 법논리적인 기계적인 결론보다는 보내서 더 처벌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 범죄들은 서버들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다 해외에 많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범죄를 이렇게
밝혀낼 수 있는 기회도 우리의 경찰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자료들이 전부 다 해외 서버들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원활한 수사에도 미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우리의 공권력을 의심하는 네네, 게 아니라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안타까운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기 지금 이게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그 송환에 대한 요청이 굉장히 좀 적극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피해 아동 중에서는 최연소 피해 아동이 5개월 생후 5개월? 이게 지금 뭐 하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지금 얘기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사람을 겨우 1년 6개월 그 옥살이 시키고 이제 풀어준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조사해서 더 처벌할 수는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현재. 아, 참 답답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래서 이런 법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법을 좀 바꾸거나 할 그건 필요는 꼭 있을 필요합니다. 것 같아요. 예. 지금의 이제 너무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부터 이렇게 성범죄는 숨기거나 예. 이제 밑에 많이 네, 그렇죠. 예, 예. 숨겼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처벌 자체도 강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대체로 남자들이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에는 성착취물을 야동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근데 야동은 야한 동영상이란 말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예, 그냥 야한 동영상 이거는 사실은 즐길 수 있는 어떤 영상물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이런 이제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야동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성착취물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자 조금 좀 다른 얘기인데 이제 송환의 얘기가 나와서 우리 박상학이 같은 사람을 북한으로 범죄인도 송환하면 안 되나요? 예, 혹시 배 실어서 아니 잠수함이 실어서 근데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는 정식 수교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 조약이 되려면 국가 간에 정식 수교가 네. 되어 있는 나라끼리 또 범죄인 인도 조약을 또 맺어야 맺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는 정식 북파시키- 수교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뭐 범죄인 인도도 안 돼. 북파 공작원? 북파시키는 아 이거 참. 네.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 전에 선고 조범동, 네. 조범동 씨 선고 사건 네.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죠. 조범동 씨가 4년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의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추징금은 또 없더라고요. 이게 사기나 횡령 사건, 그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취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 추징금이 보통 일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 추징금이 없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는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게 조범동이한테 돈을 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차용증도 있다. 차용증을 또 증거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차용증이 있는 것만큼 또 이자도 따박따박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나 이런 게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이거는 엄연히 돈을 빌려줬던 상황인데 그 검찰에서는 이거를 처음부터 몰아갔었던 그런 정황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검찰이 원하는 결과가 있잖아요. 원하는 결과를 조국 장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정경심 교수가 중요하셨겠어요. 네. 조국 장관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이용해서 예. 수석이라는 민정수석. 민정수석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도모했다라는 네. 결론이 이제 딱 정해져 그 있다라는 결론을 전제하에 내놓고 결론을 미리 내놓고 수사를 했다는 거죠. 그럼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럴 수도 있다. 결론이 맨 마지막 단계에 조국 장관이 계셨다. 예. 조국 수석이죠 그때 예. 범죄 있으면 이제 권력을 이용해서 그 회사를 이용해가지고 막 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수사의 시작으로 갑니다. 수사의 시작으로 가면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한테 돈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돈이 코링크라는 회사에 들어갔죠. 예. 이제 그럼 이제 시나리오가 딱 그려지는 거죠. 예. 아, 그 돈이 이제 조국 장관이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코링크를 실소유하고 그 거기에 나온 이익을 전부 다 먹은 거다. 이게 얼마나 완벽한 스토리지 않습니까? 권력형 범죄. 권력형 비리, 권력형 범죄, 완벽한 신종 권력형 범죄. 완벽한 시나리오였는데, 그래서 돈도 넘어갔고, 네. 정경심 교수로부터 돈도 넘어갔고, 그리고 또 이자인지 투자금인지 모르는데 뭐 돈도 받았고, 네. 이건 이제 그
권력형 범죄의 그림이 탁 그려져가지고 기소를 한 거죠. 네. 법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영신 교수는 아니다, 그냥 돈 빌려준 거다. 그래서 대여한 것도 내고, 그리고 보통 투자를 하면 따박따박 이자를 안 받아요. 뭉텅이로 받든가 네. 수익이 이렇게 월 뭐 얼마 이런 경우는 투자자들이 흔히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경심 교수님은 따박따박 이자를 받으시고 또 빌려준 대여금도 다 되돌려 받아요. 받았고, 네. 다 받고, 그리고 맨날 묻는 게 이자율이에요. 네. 야, 이자 얼마 줄 거야? 그러니까 투자자면 알려줘. 야, 이거 얼마 줘? 야,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났으니 나한테 이거 얼마 줘? 야, 얼마 줄 거야를 왜 물어봐? 야, 내가 실제 소유자면 야, 이거 돈 여기다 넣어.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익성 따로 있어. 그렇게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은 기소조차도 안 됐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서 이제 판사님 그러시고 재판부에서 좀 그 투자하는 거 좀 내봐, 자료를 줘봐. 안 했겠어요. 근데 못 준 거예요. 따박따박 이자 준 것밖에 없어. 그리고 돈도 다 갚고. 그러니까 검찰은 자신들이 주장한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자신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건 권력형 범죄야라고 주장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권력형 범죄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는 없고, 증거는 없고 빌려준 증거만 있어. 빌려준 증거만 있는 거고. 아니, 계속 파도 빌려줬네. 그렇게 돼서, 그리고 수의를 가진 자라는 그 제3의 인물이 기소가 안 됐잖아요. 그 사람이 공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소가 안 됐으니 또 처벌의 근거도 없잖아요. 추징도 아까 얘기한 추징은 뭐냐면 범죄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 수익을 가진 분한테, 가진 사람한테 추징을 하는 거예요. 조범동 씨는 수익이 없어요. 수익을 가진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추징을 해야 돼. 그 사람이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판결문 내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칭하거나 하진 않았고, 그래서 추징을 안 한 이유가 이 사람이 수익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투자자와 실제 수익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범동 씨가 일단은 범죄 혐의는 밝혀졌다. 중간거래법 위반해가지고 뭐 이런 허위 공시하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범죄 혐의는 밝혀졌는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본인이 취한 건 없고 하수인이었다는 거죠. 하수인이었다, 본인도. 그게 이제 검찰에서 계속 이제 언론에다가 흘렸던 건 뭐냐면 조국 펀드다, 조국 가족 펀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게 익성 펀드, 익성 펀드였잖아요. 익성. 전 제3자 펀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판결문에도 범죄 수익의 대부분이 간 곳은 따로 있다. 근데 그 사람은 결국 기소조차도 안 됐다. 그러니까 결국 조범동 씨가 오촌 관계였나요? 네, 오촌 조카. 오촌 관계, 오촌 조카. 그러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어쨌든 조국 교수하고 조국 장관하고 이제 엮으려고 옳다고 나온 거죠. 그림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조사하기 전에는. 그렇게 해서 엮으려고 무리한 수사를 했는데 결국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사모펀드에 관련된 건 정경심 교수는 정말 아무런 죄도 없고 이제 그러면 남은 건 표창장 하나네. 참 답답해요. 우리나라 검찰들이 이렇게 참 검찰력을 너무 낭비했죠. 그래서 조국 이재용 수사도 늦어지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국 장관 한 사람을 털기 위해서 뭐 그때 당시에 뭐 한 70군데를 압수수색을 했었나요?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표창장. 표창장 것도 표창장. 그 동양대 교수 표창장. 최성의 그 거짓말하시는 총장님 표창장. 참 우리 대한민국 검찰의 위대함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 해볼게요. 며칠 전에 구급차하고 접촉 사고가 난 택시 기사가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어떻게 일어나는? 응급 환자, 그러니까 그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이송을 하다가 결국은 사고가 났어요. 중간에 접촉 사고가 났는데 계속해서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걸 이제 방해를 해서 급기야는 병원에 늦게 도착하고 뭐 4시간 5시간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그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택시 운전사를 처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있고,
건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 택시 운전사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사망의 결과를 떠나서 네.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우선은 이제 구급차를 막았잖아요. 네. 그거는 이게 무슨 범죄가 될 거냐를 우선 네. 본다면 소방차 막고 막 이러면 네. 범죄잖아요. 네. 거기 똑같이 해당되는 소방기본법에 위반돼서 이제 과태료 정도. 응급 차량을 예, 그러니까 응급 차량을 소방기본법입니다. 아. 소방기본법. 그다음에 응급 구호를 위한 또 법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응급 환자를 데리고 의사 선생님이 같이 타고 막 가는데 그걸 또 막으면 네. 그것도 이제 응급 구조에 관련된 법 정확한 명칭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또 될 수는 있어요. 아. 그건 약간 논의의 소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 논쟁의 소지는 좀 있지만 의사 선생님 계시냐 안 계시냐 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 아. 구급차 막으면 안 되고 소방차 막으면 안 되는 거. 그건 두 가지 법 위반 때문에 저희 일반인들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분은 택시 기사 쪽에서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워낙 사설 아, 구급차들이 이렇게 응급 환자도 없이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 이렇게 막 도로를 질주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설 구급차에 대한. 근데 그건 그 핑계일 뿐이고 항상 그 소방 법 위반하지 않고 도의적으로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시고. 네. 근데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결과를 딱 네. 보면 살인 아니면 과실치사 과실치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죠. 당연히 예. 누구나. 그럼 이제 살인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을 것이냐, 살인을 가능한 이제 그 구조를 보면 아까 우리 작가님도 잠시 언급했는데 미필적 고의라는 게 있어요. 미필적 이렇게. 고의에 의한. 이제 살인이 성립하려면 네. 그냥 내가 밀쳤는데 잘못 넘어지셔서 죽을 수 있잖아요. 뭐 뇌진탕으로 이렇게 돌아가신다거나. 그럼 뭐, 내가 네. 죽일 이유 이제 그게 마음이 없었던 거잖아요. 살인의 고의는 없었지만 살인의 고의라는 게 있어야지 네. 살인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칼로 찌르든 뭘 하든 뭐 밀든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층에서 밀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렇죠. 10층에서 당연히 밀면 밀면 떨어지면 죽을 거라고. 그거는 이제 이런 거를 확실한 고의다 해서 확정적 고의라고 하는 확정적 거예요. 그런 표현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그냥 10층에서 밀었는데 그게 살인의 고의가 나 없었어요. 난 걔가 그냥 다칠 줄만 알았어요라는 걸 믿지 않잖아요. 그건 말도 안 그런 되는 고의가 거. 있고 또 어떤 고의가 있냐면 아까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얘를 납치해 왔어요. 한 친구를 살인해 하려고 했는데 납치의 고의만 있었어요. 이 사람 네. 처음에 납치를 할 때는 두건 이렇게 씌워놨어요. 아. 날 보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두건을 씌워놓으면 숨이 막힐 거 아니 이 사람이 숨을 잘 못 쉴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살짝 열어보니까 얘가 상태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살짝 두건을 열어보는데 죽었어. 그리고 다시 두건을 씌웠어요. 그럴 때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주장하는 게 나는 진짜 걔를 납치만 했지 걔 죽을 거라면 1도 생각 안 했어. 나는 그냥 납치해서 잘못해서 죽은 거야라고 이제 막 자기가 막 방어를 할 거 아닙니까? 난 살인이 죄가 훨씬 크니까 납치 그렇죠. 살인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나오는 거죠. 야 얼굴 들여다봤어. 너 걔 죽을 줄 알았지. 야 그 상태에서 애가 지금 이렇게 납치에 된 피해자가 이게 막 숨을 헉헉거리고 막 이렇게 뭘 흘리고 있는 눈이 개슴치라는데 그걸 다시 덮었으면 너는 그건 살인의 고의 미필적 그때 미필적이라고 합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 안 죽을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야 그 상황에서 아까 10층에서 민 것처럼 똑같다고 보는 거죠. 10층에서 밀었는데 누가 안 죽는다고 네가 그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애매하잖아요.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 자기는 뭐 그냥 두 것만 씌워놓은 것 뿐인데 납치해서. 그런데 그래도 그거는 살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돼야지 이제 살인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택시 기사님을 여기에 딱 들여다 놓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그 구급차를 막았다라고 만 가지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죽어도 내가 책임질게라는 말을 했잖아요. 본인이. 택시 기사가. 어. 근데 우리가 그 흔히 야 내가 다 책임져 이런 싸우다 말이지. 보면 싸우다 보면 그냥 그런 말로 보이지. 그걸 나는 제가 죽을 걸 알고 있었고 내가 지금 막은 행위로 인해 죽을 걸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고의를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그러면
살인이 아니라 두 번째는 과실치사잖아요. 네, 과실치사. 과실이라는 게 내가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네. 어찌 하다 보니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막아서 죽었다라고 하면 이제 과실치사로 가는 거예요. 형이 엄청 낮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업무상 과실치사 자동차 몰다가 사고 냈을 때도 하는 게 이제 과실치사니까 죄질이 낮는데 요것도 가능성은 있는데 단계를 넘어야 되는 게 아까 인과관계 많이 나오잖아요. 칼을 찌르는 행위와 사망이라는 결과의 사이에서는 직접적으로 딱 보이지 관련이 있어야 않습니까? 되는데. 네. 그런 폭행치, 그러니까 상해치사인데 그리고 내가 뭐 차를 운전해 갈 때 차를 운전해서 누굴 치어서 죽었다라고 하면 그건 뭐 거의 명백하게 다른 요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위중한 상태로 위중했으니까 구급차에 실려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태로 약간 지연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연이 이분의 사망에 직접적인 결과를 미쳤냐라는 걸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의 그 환자의 그 의료적 상태나 이런 것들도 증명이 돼야 되겠네요. 돼야 되는데 또 여기 부검을 안 하셨더라고요. 바로 또 화장을 하셔서 그걸 증명해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과실치사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살인죄의 가능성은 아주 낮고 과실치사죄의 가능성이 조금 낮죠. 네네네. 근데 그렇군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결과를. 그럼요.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데 또 택시 운전사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에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 택시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응급차들, 구급차량, 민간 구급차들, 그러니까 뭐 병원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119 말고 119, 말고 이렇게 119 오는 차량들에겐 119 이외에 병원 응급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저 불신 많이 하잖아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사이렌 울리고 다니니까 저 안에 정말 환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빈 차로 가는데 차가 막혀서 저렇게 사이렌 울리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불신도 있다는 의심 거죠. 가끔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가끔 의심하고 예. 저 사람 진짜 환자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예. 의심하는 경우도 저도 그렇다면 이제 있습니다. 아무튼 택시 운전사가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 응급 차량을 막아서 이제 환자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정확한 증거나 이런 부분들이 인과관계나 이런 건 뭐 사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택시 운전사에게도 일단은 어쨌든 책임이 있는 거고 어떤 책임이든 어쨌든 책임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응급 차량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더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어차피 들어요. 응급 차량들을 단속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투명하게 많이 단속하는 것밖에 지금은 상황이 자정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 자정해야 하기 되는데 어려우니 네. 단속 강화든지 여러 가지 조금 대책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려는 법이 그럼요,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진보 진영의 의석수가 뭐 180석이 넘고 진보 진영 의석수가 그리고 조금 더 개혁 법안이랄지 그다음에 또 이제 강력한 안전에 관련된 법안, 안전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개혁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어서 조금 좀 강력한 처벌,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강력한 처벌. 하지만 또 때로는 법이 약자의 편에서 무언가를 또 관용을 베풀 줄도 아는 또 그런 또 법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예. 자, 오늘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진행한 것 같은데 오늘 자 방송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 예. 우리 부산 수영 지역위원장이신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 강윤경 위원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또 나올 거고요. 그리고 제가 수영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은 서초동에 있습니다. 아, 서초동에. 예. 변호사 필요하실 때 저를 찾아주세요. 네, 강윤경 변호사님을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소리 비주얼 담당 이득신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가님이